외설적인 영상통화, 온갖 종류의 금지 물품, 그리고 성희롱 혐의까지. 이것들은 지옥의 질주라 불린 10대 맥켄지 셰릴리 감옥에 수감된 후 제기된 몇 가지 주장들에 불과해요. 그녀가 감옥에서 겪은 문제들과 직접 인정한 충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전네트 리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맥켄지 셰리를 아마도 평생 감옥에 있게 한 판사는 그녀를 지옥의 질주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물론 그녀가 시속 100마일로 벽을 들이받아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와 그의 친구 데이비언 플래너건을 죽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는 2022년 7월 31일 오하이오 스트롱스빌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모습이에요. 녹화 중입니다. 장착되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됨. 창문을 깨야겠어요.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안 해. 거기 들어가서 해요. 지금 아무도 배부르지 않아. 녹화 장착 와이파이 연결 완료. 끝. 세상에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아.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아. 좋아, 저 창문을 깨. Bust that window out. 세상에 이봐. 여기 누가 있나요? 내 목소리 들리세요? 운전자 여러분, 라디오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두르는 운전자. 친구하자. 안녕 브라이언. 어떻게 지내? 전화하게 되어 기뻐. 좋은 한 해 보내세요. 안녕 포미. 저기 바로 통화상을 열어줘야 해요. 좋아요, 여기요. 이거 안 좋아 여러분. 그녀는 살아 있어요. 내일 데리고 나가야 해요. 알겠어요. 손을 위로 뻗어봐요. 검찰은 사고가 고의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맥켄지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고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건강 이상 증세를 겪었고 그 끔찍한 사망 사고를 깊이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주장입니다. 그녀는 도미닉과 데이비언 사례로 각각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2건의 형을 받았어요. 판사는 맥켄지를 걸어다니는 재앙라고도 불렀어요. 또한 넷플릭스 다큐 더 크래쉬에서 맥켄지는 반성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하이오 교정국의 기록에 따르면 맥켄지는 짧은 수감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꽤 많은 말썽을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성희롱 주장, 가슴 노출 사건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반은 사소하지만 다른 것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5월 샤릴라는 있어선 안 될 시간에 있어선 안 될 곳에 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도도가는 위 날짜와 오후 11시 40분경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수감자 샤릴라는 2층 공용실에서 태블릿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감자 샤릴라가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공용실에 있는 것이 발견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수감자 샤릴라는 5.6항, 즉 지정된 장소 이탈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맥켄지는 저는 그냥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인정했고 심리 담당관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위반이 더 심각해집니다. 보고서에는 위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에 나 브라이스 교도관이 무작위 침상 수색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샤릴라 수감자를 수색하는 동안 나는 변형된 바지 2벌, 이름과 번호가 지워진 다른 수감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위에 샤릴라의 이름이 같은 면에 적혀 있는 선풍기 1대, 그리고 누드 잡지 사진 4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그녀에게 12.3타 수감자 소유물 소지와 12.7 금지품 소지 혐의를 적용할 것입니다. 샤릴라는 교도소 직원에게 선풍기와 바지는 내가 가져와 물품 보관실에 넘겼고 그 일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리 담당관은 금지된 선풍기는 폐기되었고 사진은 반환될 것이며 바지는 물품 보관실로 반환된다고 적었습니다. 셰릴라는 위반이 인정돼 30일 동안 매점 이용 권한을 잃었습니다. 다음 달인 2024년 11월 셰릴라는 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2024년 11월 11일 오후 12시 40분경 그레이엄 교관과 저는 무작위 검문을 위해 수감자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감자 셰릴라는 멈춰섰고 자발적으로 후드티에서 치즈 한 덩어리와 라면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수감자 셰릴라는 또한 CFS에 주에서 지급한 셔츠를 입지 않아 복장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구슬이 달린 변형된 주지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감자 셰릴라에게 복장 규정을 위반하고 CFS에 온 것에 대해 16.3조를, 금지 물품 소지에 대해 12.7조를 적용해 처벌합니다. 조안랩 교도관이 헤일에서 전화해 수감자 셰릴라가 후드티 2벌 아래 주에서 지급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자 셰릴라는 일부러 칼라와 셔츠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에서 지급한 셔츠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셰릴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30일 동안 소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셰릴라는 또다시 입고 있던 옷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의 날짜와 시간에 CFS를 떠나는 수감자들을 수색하던 중 저는 셰릴라가 후드티로 변형된 파란색 스웨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감자 셰릴라는 개인 소지품을 변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스웨셔츠를 가졌지만 직접 변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30일 동안 매점 이용 권한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2025년 4월 29일 맥켄지 셰릴라가 다시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화상 방문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교도관은 화상 방문을 검토하던 중 수감자 셰릴라가 이미 출소한 전 수감자와 화상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적었습니다. 방문자의 비디오 아이디, 이름이 실제 화상 방문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비공개이며 더스에서 승인된 방문자입니다. 실제로 방문을 하고 있던 사람은 이름이 검게 가려져 있지만 승인된 방문자가 아니며 셰릴라를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100번이 넘는 화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자는 신청자로 등록되었고 GTL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방문자 신원을 보여주는 영상 스냅샷을 첨부했습니다. 이름은 다시 가려졌습니다. 맥켄지는 심리에 참석했으나 진술 없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30일간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됐지만 다음 날 또 교도관들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맥켄지가 성희롱과 옷을 부적절하게 입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정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샤릴라 수감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존스 담당관의 사무실에 있을 때 화장실로 데려가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샤릴라 수감자는 전에 림스 씨 사무실에 있었고 그녀에게 변형돼 금지 물품으로 간주된 후디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샤릴라 수감자는 후디 안에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아 후디를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후디를 가져가려면 옷차림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샤릴라 수감자는 내가 입은 옷 때문에 그가 발기한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단 그녀는 발기 대신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샤릴라 수감자는 존스 선생님 사무실에 도착해 불편함을 느껴 함께 화장실에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IP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샤릴라 수감자는 후디 지퍼를 내리고 셔츠 단추가 전부 풀려 있어 스포츠 브라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셔츠 단추를 채우고 변형된 후디를 건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있는 내내 그녀는 매우 무례했고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녀의 변형된 재킷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수용자는 금지된 의류와 관련된 여러 차례 징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변형된 옷과 교환으로 새로 지급된 수감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후디는 양옆이 분명히 줄여져 있었고 몸에 딱 맞게 입고 있었습니다. 시릴라는 나는 그녀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릴라는 결국 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2025년 8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징계 보고서에는 수감자가 시릴라의 바지 속 엉덩이 부위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맥켄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부인했습니다. 범죄자는 저는 그녀가 저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성 관련 징계도 받은 적 없고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더 할 말이 많습니다. 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저스틴 파퍼니를 모시고자 합니다. 그는 화이트 컬러 어드바이스라는 회사의 위기 관리자로 사람들이 수감 생활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래서 저스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바로 이 교도소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최근의 징계 보고서 또는 이 행동 보고서 중 하나가 2025년 9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맥켄지는 이때 1년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밀러 교도관이 바이아패스 화상면을 검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맥켄지와 있던 그 사람은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방문 중 여러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고 방문은 오후 6시 6분에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는 맥켄지 슈릴라가 방문자에게 가슴을 보여주고 21시 8분에는 방문자가 성인용 장난감을 보여준 뒤 자신의 가슴도 보여줍니다. 7시 42분에는 방문자가 성인용 장난감과 함께 자신의 가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적혀 있고 켄지 슈릴라 씨는 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보고서에 대해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인가요? 화상 면회 중에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은 흔하며 저는 이를 제한 속도가 65인데 75로 달리는 상황에 비유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직원들은 걱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마치 시속 125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형기 감면 혜택 박탈이나 독방 수감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머니와 찍은 영상에서 보호 감호를 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그녀를 다른 모범적인 수감자들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호 감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완전히 반면 교사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녀와 그녀의 이미지, 자아에 관한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까지 도와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런 태도로는 15년이나 20년 만에 출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화상면회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행동 같은 것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녀가 조언을 받고 있기는 한 걸까요? 그게 또 다른 문제예요. 그녀가 아예 조언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봐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시청자 유치와 수익, 구독자 증가가 목적이라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제 생각에 그녀가 평생 감옥에 있게 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죠. 그녀 주변에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방조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그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것과 배운 것에 따르면 답은 아니에요. 이 녹음을 들으며 역겹다고 느꼈어요. 저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가족들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만 해요. 그녀가 후회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흘려버리는 말입니다. 초점은 나는 보호감금에서 나가고 싶다는 것이고 정작 자신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아주 이상하고 병든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누군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고 그녀도 받아들여야 해요.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면 선택은 그녀에게 달렸어요. 그녀는 또 다른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많은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화면에 띄우고 싶어요. 그들은 그녀가 Kindwear Room에서 훔친 참 장식, 드롭 귀걸이를 착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페인트병, 왁스 1병, 페인트 튜브 11개, 플라스틱 통 20개가 넘는 돌, 수제 베개, 변형된 페인팅 반스 신발, 영수증 없는 베개, 초록색 티셔츠 2장, 인조 속눈썹, 목도리 1개, 긴팔 티셔츠 2장, Kindwear Room에서 훔친 물건으로 만든 폼 귀걸이 등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구슬이 든 가방들과 원래 가지면 안 되는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징계 보고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한테 받았어요. 나는 컵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줬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kindware에 각각 $10를 냈고 그 일은 위반심의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녀가 곤란해졌죠. 제 말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제 말은 그녀가 많은 물건을 가진 것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훔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가 훔쳤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녀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 사건 보고서들에서 그녀가 가장 잘 대응한 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답변을 했을 때는 유죄라고는 했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늘 남을 탓하고 변명만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 일부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반출하거나 허락 없이 다른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 단일 징계 위반 행위입니다. 교도소 직원은 이를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그녀에겐 평범한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녀가 교도소에서도 계속 속임수와 편법, 징계 위반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교도소가 그녀에게 이런 행동을 계속 허용한 게 놀랍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격리, 하루 23시간을 벙커에서 보내고 일주일에 3번만 샤워와 운동을 위해 밖에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탄과 불평이 얼마나 쏟아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조언한다면 언젠가 20년이나 30년 후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시간은 언젠가 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공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이라면 처벌과 보복을 원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20, 30년 감옥에 있는 제가 그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녀는 규율 위반과 무관심을 통해 이런 기록을 쌓아가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어떤 유명 인사나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녀는 결국 가석방 심사위원회 앞에 서게 될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죄송합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그 기록이 어디 있죠? 왜 석방되어야 하는지 입증하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피해자 가족들이 15년 후 그 심사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녀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장기형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 누가 신경 써? 형량이 너무 길어. 나는 절대 나갈 수 없어. 그냥 내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섹스토이도 가지고 화상면회도 하고 전 세계 팬들이 나를 영웅시해도 괜찮아. 어차피 평생 여기 있을 거니까. 어쨌든 그녀는 평생 감옥에 있게 될 길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한때 그녀는 실제로 티켓이라고 부르는 걸 받았어요. 그들은 그걸 티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들은 공식적으로는 징계 보고서라고 불리지만 수감자들은 티켓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정말 빠르고 거세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처럼요. 분명 그녀는 면밀히 관찰받았을 거예요. 반항적이었을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그런 일이 연달아 여러 건 있었던 듯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강제로 서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시설에 있을 때는 저스틴, 원래는 시설에 적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규칙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연방 시스템에서는 이를 shot이라 하며 그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당함이 있다면 그건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녀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법을 어긴 수감자들을 위한 규칙을 따라야 하죠? 그녀는 자신이 미친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녀는 무죄입니다. 이런 부당함이 그녀에게 닥칩니다. 그녀는 잘못이 없으니 자기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되는 규칙에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녀는 긴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워 언젠가 변호사에게서 항소해서 이겼으니 내일 집에 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오지 않거나 가능성이 낮으면 현실이 다가와 나는 여기 오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며 자기 성찰을 하면 감옥에 들어온 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창피하게 행동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이제 그녀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 보고서들을 읽어보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The Crash를 보면 전체적인 맥락 58페이지에 달하는 행동 보고서를 다 살펴보면 그녀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옥에서도 이 규칙들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연방 시스템에서는 여러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징계 위반이 한두 번만 있어도 독방, 더 높은 보안교도소 이감, 모범수 감형, 매점, 침대, 일자리 등 모든 혜택을 잃게 됩니다. 연방교도소에서는 아이폰이나 마약 같은 것에 대해 처벌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죠. 하지만 이 시설 안에서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느슨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한두 번 나쁜 짓을 하면 부모는 벌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다시 나쁜 짓을 해도 실제로 벌이 없으면 아이는 더 대담해지고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 보고서가 40, 50, 60페이지나 됩니다. 그들은 유죄라고 판단하면 바로 보고서를 쓰고 또 유죄라고 하면 또 보고서를 씁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녀가 시속 75로 운전하든 150으로 운전하든 처벌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녀가 멈출 수 있는 길은 아주 심각한 처벌, 예를 들어 하루 23시간을 복방에 갇혀 격리되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없다고 봅니다. 거기선 아침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죠. 일주일에 3번이나 4번 샤워하고 하루에 15분 운동하고 화상 채팅으로 성인용 장난감을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성 수감자들 사이에서 여러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겐 그게 유일한 선택이자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성 전과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태도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녀가 제대로 행동하고 규정대로 일도 하고 금지된 물건도 안 가지고 있으면 2037년 가석방 심사 전에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를 보면 애덤 클라우슨, malcolm X, 마이클 산토스 등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토스는 25년을 복역했고 저는 18개월밖에 안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엔 오만하고 특권 의식에 젖은 화이트 칼라 범죄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희망적인 말이나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을 쌓으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녀는 일기를 써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책을 읽었다면 왜 읽었는가? 그 책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2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여러 세대 동안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녀의 고통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30일 동안 규율 위반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아마 공개 편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며 부모님이 저를 너무 감싸주셨고 유명세에 집착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만 생각했고 그 잘못된 결정들의 결과를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신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교도소 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무언가 하겠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우울하면 더 어렵죠. 15년 뒤 출소 날짜는 상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녀가 15년이나 20년 후에 가석방을 받는다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젊은 여성일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인터뷰했던 써니 벨, 와니, 엘리자베스 홈스, 션 컴스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린 방법은 자산을 쌓고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그녀를 범죄자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네트워크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여러 가정을 철저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질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쌓아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틴 페이퍼니. 함께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모든 징계 보고서와 맥켄지 시릴라 사건 파일은 Law and Crime Plus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크라임 픽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전의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